예,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원근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경질됐는데요. 그 뒤로 또 누가 추가 경질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백악관에서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또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뀐 겁니다. 존 볼턴이 이제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된 건데요. 글쎄요, 이 시점에 바꾼 배경이 일단 궁금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놀랄만한 다기보다는 예. 어떤 의미에서 한 지난주부터 대략 그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기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었다고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공화당 정통 네오콘 아주 강경 매파의 대표로 분류되고 있는 이 존 볼턴 이제 전 유엔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우선 보여지는데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본인의 어떤 철학인 힘에 의한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소 신념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제2기의 안보 진영에 기용을 함으로써 일단 진영을 새로 갖췄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국무 예.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존 볼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헤일리 대사 막 이런 사람을 세 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좀 더 강한 그런 미국을 갖다가 나름대로 구현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제 볼턴 대사의 과거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볼 때는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WMD 즉 대량 살상 무기 핵을 포함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북한에 관련해서는 뭐 과거 발언 같은 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하지만이 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예. 비핵화라는 것은 철저한 정말 CVID라고 하는 철저하고 완전하고 금전 가용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런 어떤 강력한 이 WMD에 대한 정책을 취해왔고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리비아의 그 핵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바로 대통령 밑에서 뒷받침해야 될 두 큰 축이 예.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은 저거 줄 것이다 생각이 되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미북 관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뭔가의 새로운 이것을 갖다 정책을 좀 미국과 조율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 예. 이를테면은 지금 볼턴 대사의 얘기는 뭐 이 회담에 관해서 지난주에 한 얘기는 만약에 북한이 시간을 끌려면은 회담장을 바로 박차고 나갈 것이다. 예. 또는 북한이 뭐 적절하게 그 술책에 말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적은 기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리비아식 그 비핵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리비아식 비핵화라는 것은 그 2003년에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 이듬해 바로 비핵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과 수교로 가는 이런 절차,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그런 거 없이 예. 만약 비핵화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즉각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독재자가 비핵화를 하는 핵을 한 것이 무슨 거기에 경제적 이득을 주느냐 하는 거. 예. 또 한 가지는 그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북 대화 이전에 한미 간에 이런 그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해졌다 예, 하는 볼턴 말씀을 전 대사의 인선 배경 그리고
남북 또 북미 관계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 지난번에 정유영 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 굉장히 친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좀 잘 이루어지려면 그런 인맥 관리도 좀 중요한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맥메스터 보좌관이 강경파로 분리가 되기는 하지만 현역 육군 중장이죠. 미국 내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강성이다라는 평판보다는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훨씬 우세했거든요. 반면 제가 존 볼튼 전 대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 중에는 가장 강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특히 이른바 이제 네오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오콘의 기본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주의 확산을 해야 그것이 미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에 침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지지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힘을 통한 평화 아닙니까? 주창하는 것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힘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제한하면서 좀 이렇게 좀 억제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 존 볼튼 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제로 투사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이 시점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한 것은 분명히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볼튼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협상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예정돼 있는 미국 협상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를 안 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볼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가 관련해서 이 트럼프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우려들이 관련해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또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공고히 잘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브레인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글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어떤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대표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볼턴 전 대사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굉장히 많을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좀 힘든 상황도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풀려서 정말 어떤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가 생긴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볼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못 참는 성격이 있죠. 맥메스터를 경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을 통해서 뭔가 만족한 결과를 얻는다면 저는 뭐 존 볼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상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앞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누가 오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큰 그림들이 잘 좀 엮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 29일 개최하자고 저희들이 북측에 제안했는데 아직 뭐 응답이 없거든요. 그 빨리빨리 좀 저희들은 속도들을 좀 내가지고 진행될 뭐 거, 이렇게 시간 장소랄지 의제랄지 이런 거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글쎄요 너무 신중한 건가요? 북한이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겁니까? 가시적인 뭔가가 이렇게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는 뭐 충분히 이해가는데 제가 볼 때 물에 떠 있는 오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에 떠 있는 오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만은 물 밑으로는 계속 발을 움직임으로써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예술단 지금 평양 간 거라든지 그다음에 29일 날 이제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한 데 대한 아직 반응이 없고 막 이런 사항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막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북한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막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 좀 봤으면 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든지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북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특사 입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죠. 북한 매체라든지 북한 정부 어느 누구도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마 북한 나름대로도 입장 정리가 어렵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이 핵을 갖다가 명시를 하였고 잘못하면은 누구든지 이 반당 분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외에는 제가 볼 때 이 예.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빠 나름대로 입장 정리라든지 예. 또 이제 군부라든지 이런 북한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일정과 어떤 규모까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또 이런 방구가 없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매년 그에 관련해서 반발하면서 도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하는 이유는 뭐 지금의 어떤 그런 기조에 좀 발맞춰 가고 있고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런 발언과 좀 그 호흡을 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북한에서 예전과 같이 이것이 전쟁 책동이다, 뭐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해왔죠. 만약 그런 식의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단 특별사절단이 가서 확인한 것이 예전 수준으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걸 갖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할 때도 세 가지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세 가지 조건이죠.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두 번째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얘기를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전제 조건 같이 받아들여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뭐 전쟁 책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진정성이 당연히 의심이 될 거고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구나 하면은 이것이 판이 흔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북한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생각해서 아마도 바라기는 아마 뭐 예전 같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꼭 실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그 제3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를 기리는 행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총리 주재로 이렇게 현충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사실은 이 도발에 대한 어떤 답변은 저희들이 사죄나 이런 거 유감 표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글쎄요. 지금의 남북 관계 해빙 보도에 관련해서 이분에 대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저도 가슴이 참 아프고 그런데 어쨌든 우선 서해 수호의 날 자체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연평해전 또 천안함 또 연평대 포격 도발 이런 것들이 각각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모아서 가장 상징성이 큰 그 연평도 포격을 받았던 이제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의미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 안보 의지의 결집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3년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이 정부도 잘 그걸 개성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서해 수호로 인한 지금 그 과거 일이지만은 이건 제가 볼 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왜?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 어떤 시인과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비록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고 해빙 무드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짚고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건전한 남북관계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또는
정말 전향적으로. 무게 있게 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교수님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 베트남의 쩐다이꾸앙 국가주석과 있었던 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전에 그와 관련하면 두 나라가 굉장히 좀 아픔이 있잖아요. 좀 사연이 많고요, 사실은. 베트남에 많은 또 그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쟁 당시에 한국인의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제 기억에는 문 대통령 전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아픈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고, 그리고 뭐 가해 피해를 나누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참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은 안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본과 이제 좀 대비되면서 한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그 이후에 사실 지금 한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렇죠. 지금 베트남과의 국제 결혼도 아마 제가 알기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데가 필리핀, 베트남 순이고요. 적지 않은 베트남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세안 국가 중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과의 앞으로의 협력의 가능성, 협력의 분야는 굉장히 많다. 뭐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